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전승현입니다. 오늘은 빈주형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속도만큼이나 일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유망 직종이 어느새 익숙한 업무가 되고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는 시대, 이제는 일의 정의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읽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입니다. 결국 그 변화 속에서 나만의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핵심이겠는데요. 복잡한 채용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직종,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색적인 직업의 세계까지 여러분의 커리어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 잡학사전이 여러분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하시죠.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여러 고용 형태가 겹친 이른바 중첩기간제 비율이 63.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첩기간제는 시간제, 파견, 용역 등 복수의 고용 형태가 함께 적용된 경우로 2020년 59.9%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단순기간제는 같은 기간 감소해 고용 불안정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기간제 간 임금 격차는 약 179만 원으로 기간제 임금은 정규직의 5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단기 계약 구조가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3년 사이 국내 대기업들의 고용 구조가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견과 용역 등 소속외 근로자는 줄어든 반면 직접 고용 인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500개 기업 중 고용 형태를 공시한 434개사를 분석한 결과 소속외 근로자는 2023년 72만 4천 명에서 2025년 66만 4천 명으로 8.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는 2.8%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는 노란봉투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소속외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외주 인력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철강업종에서는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구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운송업은 택배 물량 증가 영향으로 외주 인력이 11.8% 늘어나며 업종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 중심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채용 연계 교육 과정인 소프트웨어 부트캠프를 AI 중심 프로그램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8기는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에 AI 커리큘럼을 추가하고 전 과정에 AI 도구 활용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모집 분야는 백엔드 개발과 데이터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획 등 3개 분야입니다. 교육은 오는 7월부터 약 8주간 진행되며 내년 2월까지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4년제 대학 학사 이상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무 프로젝트와 멘토링을 통해 개발 역량을 쌓게 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최종 면접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업들이 AI 중심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면서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빈주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사용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위험한 영상이나 이상한 컨텐츠는 눈에 잘 띄지 않을까?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개할 직업은 바로 알고리즘 뒤의 사람들, 컨텐츠 모더레이터입니다. 컨텐츠 모더레이터는 인터넷 플랫폼에 올라오는 영상, 사진, 댓글 등을 검토해서 삭제할지, 유지할지 또는 제한할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어 폭력적인 영상, 혐오 발언, 성인 컨텐츠,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컨텐츠 모더레이터가 직접 확인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세상의 안전을 지키는 관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일은 AI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AI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AI는 단어나 이미지 같은 표면적인 정보만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그 안에 담긴 의도와 맥락까지 이해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된 영상이라도 뉴스 보도인지 교육 콘텐츠인지 단순 자극적인 콘텐츠인지에 따라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영상이 사고 장면을 담고 있는데 목적이 뉴스 전달이라면 이 영상은 삭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지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는 뉴스 보도에 꼭 넣어야 할 자료로 판단하고 넣을 겁니다. 하지만 AI는 이 모든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조각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한편 이 직업에는 분명한 어려움도 있는데요. 모더레이터는 업무 특성상 폭력적인 영상, 사고 장면, 혐오 콘텐츠 등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컨텐츠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도 높은 편입니다. 즉, 이 직업은 단순한 검토 업무가 아니라 감정적인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직업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은 앞으로에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역할이 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빠르게 걸러내는 1차 필터 역할을 하고 사람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단순히 컨텐츠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을 만들고 기준을 설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컨텐츠를 허용하고 제한할지에 대한 기준은 문화와 사회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고 조정하는 일 역시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안전하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앞으로 단순히 콘텐츠를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가 세상에 남을지 결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콘텐츠를 걸러내고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의 안전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반복적인 고위험 콘텐츠 노출과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이 일을 지속해 나가는 데는 여전히 부담과 과제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콘텐츠의 기준을 만드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 취업 공고를 찾으실 때 어디서 자주 찾으시나요? 아마 사람인, 미디어잡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주로 찾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인에서 바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상시채용센터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막막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대기업 공채만 바라보며 소중한 시간을 그냥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도 내실이 꽉 찬 알짜배기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청년 구직자들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직접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바로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입니다. 이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이란 고용보호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 인재 육성 실적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 청년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깐깐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단순히 회사의 매출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임금 수준이고요. 둘째는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입니다.
셋째는 고용 안정성과 회사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첫 직장을 고르는 걸음막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입사한 선배들의 데이트를 보면 혜택은 더 확실해집니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들의 신입사원 평균 월급을 확인해 봤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약 321만 원에 달하는데요.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유연 근무제를 운영하거나 복지 혜택이 더 다양한 곳이 많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청년 고용 비율이 높은 곳이라 비슷한 연령대의 동료들과 소통하며 적응하기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기업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채용 지원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지금 바로 사람인에서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상시 채용센터에 접속해 보시면 되는데요. 메인 화면에 있는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전용 채용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전공과 희망 지역, 직무를 필터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만 골라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즉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국 각지의 운영기관을 통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이 채용관을 활용한 청년들은 삶의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막연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는 후기도 많은데요. 취업 준비 과정이 외롭고 길게 느껴지신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사람인에 접속하셔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줄 소중한 일터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 시간이었습니다. 네, 조건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이렇게 검증된 기업들을 통해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취업 준비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정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최예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미래 유망 직종, 전환 직업군 등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에 낡은 인쇄소 골목이나 버려진 공장을 개조한 카페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그저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동네의 경제를 살리는 핵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공간에 이야기라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 공간의 매력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요, 오프라인 공간의 새로운 지휘자로 떠오른 로컬 공간 스토리텔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직업 조금 생소하시죠? 영어로는 로컬 플레이스 메이커라고도 불립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쇠퇴해가는 지방도시나 잊혀진 구도심의 역사를 발굴하고 그곳을 완전히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낡은 책에 예쁜 표지를 입혀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시골에 덩그러니 큰 건물만 짓는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한두 번 방문하고 발길을 끊을 겁니다. 스토리텔러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매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꺼이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공간의 캐릭터를 설정하죠. 이것이 이들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간 발굴과 스토리 채굴입니다. 오래된 방앗간이나 폐교 같은 빈 공간을 찾아냅니다. 이곳에 어떤 할머니가 살았는지, 이 동네의 옛 이름은 무엇인지, 지역에 숨겨진 물리적, 역사적 정보를 정밀하게 수집하고 뼈대를 짜냅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기획 및 큐레이션인데요. 수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미세한 변수들을 조율합니다. 지역 특산물로 빵을 구울지, 동네 예술가들의 갤러리로 만들지 결정하죠. 이 기획의 디테일이 공간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구축과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아무리 핫플레이스라도 반짝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동네 주민들과 외부 관광객이 섞일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이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직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건축학이나 인테리어를 전공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시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문화적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문학과 지리학 공부입니다. 지도를 보고 동네의 역사와 사람들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죠. 두 번째는 트렌드 시각화 툴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SNS나 상권 분석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열광하는지 분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실습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빈 점포에 유동인구를 끌어모을 팝업 스토어를 기획하라와 같은 지시를 스스로 내려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이 실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통합된 국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경험이나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수료증이 이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변할수록 사람들은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찾게 됩니다. 차가운 시멘트 건물에 사람들의 온기와 이야기라는 가치를 입히는 일, 로컬 공간 스토리텔러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동네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공간을 만드는 데 자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미래의 로컬 공간 스토리텔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오래된 공간에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로컬 공간 스토리텔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간을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콘텐츠로 바라보는 시선이 참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잡토크 시간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새로운 직장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이 많으시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한 취업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 절반 가까이가 입사 후 6개월 안에 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상당수가 몰랐던 것들 때문에 당황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잡토크에서는 첫 직장 신입사원이 꼭 알아야 할 실전 정보들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아나운서 먼저 꿀팁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첫 직장 이야기를 하면 월급 관리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내고 싶은데요. 기대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월 250만 원은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 수령액은 200만 원 초반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빠지기 때문인데요. 대략 연봉의 10에서 12% 정도가 이 항목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세후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시면 생활비 계획 세우시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급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 있는데요.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예요. 특히 월세 생활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이 꽤 많은데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실제로 수십만 원을 날리는 셈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돈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급여에서 뭐가 빠지는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챙기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부문도 빼먹을 수 없겠는데요. 신입사원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입사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메일 제목을 너무 모호하게 쓰는 겁니다.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제목만 봐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날짜와 목적을 명확하게 넣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는 결론을 먼저 말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한국 직장에서는 특히 두괄식 보고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론은 이렇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등 이러한 순서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메신저 예절도 요즘은 정말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슬랙, 카카오워크, 팀즈 같은 업무용 메신저를 쓰는 회사가 많아졌는데요. 여기서도 나름의 에티켓이 있거든요. 가장 흔한 실수가 너무 짧게 끊어보내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보내고 또 질문이 있어요라고 보내고 또 혹시 이런 식으로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알림이 계속 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용건은 한 번에 정리해서 보내는 것,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내용은 퇴근 후나 주말에는 보내지 않는 것.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사실 첫인상에 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메일 제목 쓰는 법, 보고 순서, 메신저 예절까지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직장 내 평판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첫 직장에서 경력 관리 측면에서 챙겨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습관을 들이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첫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본인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등 자신이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요즘은 이직도 많이 하는 추세인데 나중에 이력서를 쓰려고 보면 내가 뭘 했더라? 라고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도 본인이 담당한 업무와 성과를 간단하게라도 메모해두는 습관을 둔다면 이직이나 연봉 협상 때 훨씬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또한 사내교육과 자격증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비용이나 외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걸 모르고 안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본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인사팀이나 사내 인트라넷에서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입사 초반에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즘은 사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선배들의 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첫 직장에서 챙겨야 할 것들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세후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공제 항목 확인, 이메일 보고,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기본기, 그리고 업무 성과 기록과 사내 지원 제도 활용까지 미리 알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도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도전이라는 글자를 떠올릴 때 보통 어떤 이유로 망설이시나요? 보통은 이미 늦었어, 내 나이가 몇인데 같은 이런 시기와 나이를 탓하는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 만날 이 인물은 그 모든 변명을 단숨에 잠재웁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요양보호사에서 런웨이의 모델로, 그리고 80이 넘은 지금은 미스 유니버스라는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있는 분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모델 최순화 모델입니다. 최순화 모델의 인생 일막은 사실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7순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 20시간씩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고단한 삶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어린 시절 꿈꿨던 모델에 대한 동경이 늘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환자의 권유로 모델 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주변에선 그 나이에 허황된 꿈이다라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빚을 다 갚고 나니 이제야 내 인생을 살 기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77이라는 나이에 생전 처음 런웨이 워킹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발의 쇼컷과 당당한 눈빛은 곧 그녀만의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서울 패션위크 무대에 최고령 모델로 서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81살의 나이로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본선까지 진출하면서 전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단순히 나이 든 모델의 등장이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가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산업의 주역으로 다시 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된 겁니다. 이제 그녀는 수많은 젊은이에게도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순아 모델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시작하세요. 망설이다 보면 자꾸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현실이라는 무게 때문에 마음속 깊이 묻어둔 꿈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순아 모델의 당당한 워킹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작은 한 걸음을 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걸음이 여러분을 예상치 못한 멋진 무대로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나이나 현실을 이유로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그런 틀을 깨고 나서는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동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매년 인상되는 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 시장과 고용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편의점이나 카페를 자주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혹시 계산대에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가 있는 모습을 자주 보지 않았나요? 이제는 직원이 없이도 운영 가능한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이 담당하던 업무들이 점점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물류센터와 제조업 현장에서도 자동화 설비와 인공지능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숙련 노동까지 대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특정 계층의 고용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단순 노동만이 아니라 고숙련 직업의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의 고용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자영업의 일터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점주는 매장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2026년 최저임금이 1,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영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나홀로 운영과 무인 자동화를 채택하게 되며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7,530원이던 최저임금이 2026년 1,320원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동안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의 비중은 70.3%에서 76.3%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의 고용 규모를 축소시키고 나홀로 운영을 보편화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키오스크 보급 대수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중심의 쪼개기 계약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피크타임 위주의 단기 스팟 고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단순 반복 업무는 점점 줄어들고 기계로 대체하긴 어려운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역량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하나의 경제정책이 일터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역량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흐름 속에서 일터의 변화를 알아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하나의 정책이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서 일자리의 형태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량을 갖추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주형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요. 요즘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열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열정의 주소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그 열정은 철저히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정의를 승진이 아닌 개인의 성장과 삶으로 재정의하는 흐름, 이른바 콰이어트 앰비션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변화는 매우 뚜렷합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MZ세대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8%가 임원 승진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책임 부담이 43.6%로 1위였습니다. 과거에는 권력과 직책이 보상이었다면 지금은 그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시간과 삶의 가치가 더 크게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조용하다고 해서 야망까지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회사 밖에서 그들의 야망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취업 플랫폼 조사들을 종합해보면 직장인의 약 30에서 40%는 부업을 경험했는데요. 즉, N잡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도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착오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통제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결국 회사보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조사에서도 회사의 인정보다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변화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는 팀장 보직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인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리자 승진 없이도 연봉을 올리는 전문가 트랙부터 직급 대신 역할 중심 보상 같은 구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구체적으로 작동하려면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콰이어트 앰비션은 변심이 아니라 회사의 인생을 맡길 수 없는 시대에 등장한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회사는 평생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 활용하는 플랫폼에 가까운 존재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사다리를 내려와서 자신만의 활주로를 만드는 조용한 야망가들, 이들이 만들어갈 노동시장의 변화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전문직들의 대탈출입니다. 요즘 진짜 1인 기업 전성시대가 온 것 같아요. 2026년 지금 예전처럼 단순 아르바이트만 기워커라고 부르지 않죠. 변호사나 컨설턴트, 훌륭한 엔지니어 같은 이른바 고숙녀 전문가들이 회사를 박차고 나와 홀로 서기를 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평생 직장이라는 말 이제는 진짜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꽤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10년 이상 꼬박꼬박 대기업을 다니던 엘리트들이 나도 플랫폼 노동해볼래 하고 나선 비율이 작년보다 28%나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안정적인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네, 저도 탈출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좀 쉬려고 퇴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혼자 일하면 회사 다닐 때보다 돈을 못 벌 거라고 걱정하시는데 실제 데이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꽤 반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 수치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평균의 함정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상위 15% 안에 드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돈을 평균 1.5배나 더 잘 벌고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내 한 달치 시간을 회사에 통째로 두고 월급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빛나는 전문성을 시간 단위로 잘게 쪼개서 필요한 여러 곳에 비싸게 팔고 있는 거죠. 1인 지식기업들 매출이 쑥쑥 크는 거 보면 매년 18%씩 훌쩍 성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든든한 방패 대신에 내 시간은 내가 쓴다 하는 주도권을 꽉 잡은 거군요. 설문조사 결과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왜 기고커가 되셨어요? 물어봤더니 무려 64%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는데요. 압도적인 1위죠. 결국은 돈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수치로 딱 증명된 모습입니다. 네, 듣다 보니 너무 솔깃한데요. 그래도 늘 그렇듯 현실이 마냥 꽃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나가는 15%가 있다면 불안한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통계를 보니까 수입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차라리 다시 회사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분들도 30%나 되더라고요. 매달 들어오던 월급, 퇴직금, 4대 보험 이런 든든한 안정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들에게도 꽤 무서운 일이니까요. 아주 예리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아예 100% 혼자 야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쪼개서 일하기, 이른바 분할 노동인데요. 두세 개 회사의 파트타임 임원이나 프로젝트 총괄로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A회사 마케팅 이사로, 수요일, 목요일은 B회사 컨설턴트로 일하는 식이죠. 이렇게 유연함을 찾는 채용 공고가 최근 1년 새 40%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몸값 비싼 인재를 1년 내내 모셔두기보다는 딱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구독해서 쓰는 느낌 아닌가요? 노동력을 소유하던 시대에서 서로 공유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흐름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긴장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 든든한 간판 없이 내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하니 실력이 없으면 단번에 도태되는 아주 냉혹한 성적표를 매일 받아드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기워커라는 이름표가 참 멋져 보이지만 그 뒤에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내 가치를 숫자로 증명해내야 하는 치열함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보자면 앞으로 일터는 당신 명함에 어느 회사 이름 적혀 있어가 아니라 혼자서 이겨 해결할 수 있어를 묻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회사라는 온실을 나와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브랜드이자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 전문직 기워커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방식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파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의 가치를 어떤 데이터로 증명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최예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향이 아닌 분위기를 파는 브랜드 템버린즈입니다. 우리는 보통 향수를 고를 때 향이나 지속력 혹은 가격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넘어 나의 취향과 감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비의 기준이 바뀌는 흐름 속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 템버린즈를 만나보겠습니다. 템버린즈는 향수와 핸드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만든 기업에서 시작됐는데요. 젠틀몬스터는 독특한 매장 연출과 공간 브랜딩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업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템버린즈 역시 제품 그 자체보다 브랜드가 전달하는 경험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처음부터 일반적인 화장품 브랜드와는 다른 방향으로 출발한 거죠.
템버린즈는 향수를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하나의 감각적인 콘텐츠로 바라봅니다. 각 제품은 향뿐만이 아니라 이름, 패키지 디자인, 비주얼 이미지까지 하나의 스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향은 어떤 공간이나 장면 혹은 감정을 떠올리게 하며 소비자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템버린즈는 보이지 않는 향을 보이는 감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템버린즈 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시 공간 같은 연출입니다. 일반적인 화장품 매장이 제품을 보기 좋게 진열하는 데 집중한다면 템버린즈는 대형 조형물과 오브제, 그리고 독특한 동선을 통해 하나의 예술 공간처럼 매장을 구성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먼저 공간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이 브랜드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즉 매장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이자 마케팅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템버린즈가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뿐만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진 분위기, 철학, 그리고 나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경험 중심 소비가 확산되면서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템버린즈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며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에서도 기존 뷰티 브랜드와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니를 모델로 기용하며 강렬한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요. 광고 역시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패션 필름이나 예술 영상처럼 연출됩니다. 이러한 비주얼 중심의 콘텐츠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브랜드를 경험하고 싶은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템버린즈의 등장은 뷰티 산업 전반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제품의 기능과 성분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였다면 이젠 브랜드의 감각과 스토리, 그리고 경험 설계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화장품 산업이 단순한 제품 시장에서 라이프스타일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소비 방식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가치, 그리고 경험까지 함께 소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템버린즈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을 넘어 감각과 분위기를 판매하는 시대, 템버린즈는 제품이 아닌 경험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향을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바꾸는 브랜드 템버린즈.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초록빛으로 물들여온 곳, 바로 전남 보성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 소개해드릴 곳은 올해로 무려 49회째를 맞이하며 국내 최고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성 다양 대축제입니다. 보성만의 영롱한 차박 경관은 해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곤 하는데요. 차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라 마주 앉은 사람과 온기를 나누게 하는 따뜻한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찻잎이 뜨거운 물속에서 천천히 우려나가길 기다리며 우린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같은 온도의 잔을 쥐며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죠. 바로 이 따뜻한 연결의 순간이 우리가 보성으로 떠나야 할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로 49회를 맞이한 보성 다양 대축제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보성 한국차문화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축제장은 거대한 초록빛 테마파크 같은데요. 먼저 축제의 심장부인 잔디광장에서는 5일 내내 메인 무대의 화려한 공연이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테이의 음악 여행이나 조나단의 토크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꽉 차여 있어 생동감이 넘치죠. 또 먹거리 존도 있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인 만큼 먹거리 부스도 온통 녹차 세상입니다. 축제를 즐기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땐 바로 옆에 청소년 수련관의 휴식 공간을 활용해 보시고요.
깊이 있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한국차박물관이나 품평관에서 차의 정수를 맛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어 기대를 모으는 7가지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잔디광장을 누비는 BS 경찰과 도둑은 추억의 경도놀이를 50대 50 대규모 팀전으로 재해석해 짜릿한 긴장감을 전해줍니다. 또 보성 차를 주제로 한 서바이벌 게임 티지컬 100은 뜨거운 팀 대항전 게임을 통해 축제의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주죠. 뿐만 아니라 작년에 예약 오픈 3일 만에 매진될 정도로 큰 화제였던 오후의 차밭 그랜드 티파티를 추천해드립니다. 올해는 총 480석으로 규모를 대폭 늘려 1인 10,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3가지 차와 3가지 다식을 코스로 즐기는 프리미엄 티파티입니다. 또한 카페용 음료 개발 대회인 보성 티 마스터컵에서는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주인공도 정해집니다. 여기에 차밭에서 영화를 보는 별빛 시네마, 낭만 가득한 야간 캠핑, 그리고 보성의 생태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보성 생태 체험 관광, 보성의 물들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장 밖에서도 보성의 봄은 쉴 틈 없이 화려합니다. 활기차게 달리는 녹차 마라톤 대회와 우리 소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축제의 깊이를 더해주고요. 분홍빛 장관이 펼쳐지는 일림산 철쭉문화 행사는 차밭의 초록과 어우러져 완벽한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 5월 1일 열리는 보성군민의 날 행사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까지 더해지면 가족이 보성 전역에서 빈틈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치열한 일성을 견디느라 수고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에게 함께 차 한 잔 마실 여유를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 가장 향기로운 봄날의 위로가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정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드를 만들 때 기본으로 설정된 날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제일 하나만 잘 설정해도 소비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카드 결제일은 단순히 돈이 빠져나가는 날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쓴 돈을 언제 갚게 되는지를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이 결제일에 따라 카드 금액 사용이 묶이는 기간, 즉 청구 기준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결제일이 25일이라면 보통 전월 중순부터 당월 중순까지 사용한 금액이 한 번에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따라 체감되는 부담이나 소비 흐름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소비를 인식하는 타이밍 때문입니다. 우리는 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갈 때 지출을 더 크게 느끼는데요. 만약 결제일이 월급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미 쓴 돈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내가 얼마나 썼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비가 쉽게 늘어나고 계획 없이 지출하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은 청구 기준 기간을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결제일이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돈이 한 번에 청구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미 지출한 금액인데도 체감이 늦어지거나 반대로 예상보다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일을 설정할 때는 단순히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 기간이 내 생활 주기와 맞는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결제일을 월급 직후로 맞추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카드 값이 빠져나가게 되면 지난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게 되고 남은 금액이 곧 이번 달 생활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산의 기준이 생기고 그 안에서 소비를 조절하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별도로 가계부를 쓰지 않더라도 돈의 흐름이 정리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카드 결제는 현금과 달리 지출이 바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간편 결제나 온라인 쇼핑이 익숙해진 요즘에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실감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결제일을 잘 설정해 두면 정해진 시점에 한 번의 소비를 점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카드사 앱의 소비 분석 기능이나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과소비를 미리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자동이체나 고정 지출과 결제를 맞춰두면 지출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제일이 정답은 아닙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최근에는 카드 사용을 한두 장으로 줄이고 결제일을 통일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제일 변경은 카드사 앱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한 번만 조정해도 소비 흐름이 훨씬 정리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일, 작은 설정 하나지만 소비 패턴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카드가 결제일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선택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